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나무 위키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2007년에 이제 엔젤아이로 위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엔젤아이로 위키 시절에 굉장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애니메이션 오타쿠 층에서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보존시키고 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이트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중간에 한 가지 굴곡을 거치면서 나무 위키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 굉장히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가져요. 첫째,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누구나 쉽게 소설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일부 문서, 뭐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너무 지나치게 논란이 많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소설 제한이 있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지식의 경우에는 누구나 들어와서 자유롭게 소설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지식을 소설할 때 있어가지고 출처를 명시하는데 딱히 제한을 강하게 두질 않습니다. 이게 또 어떤 측면으로 반영이 되냐면은, 이 각주라는 것이 우리가 논문이라던가 학술서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는 데 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 나무 위키 또 그 전신이었던 엔젤아이로 위키, 이 경우에는 적극적인 비유, 대조, 유머 이런 식으로 활용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좀 경험에 기초한, 좀 느껴지게, 그 재미있게 놀이화가 돼가지고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서술을 하는 경향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꺼라위키라는 비난 혹평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우리 역사 덕후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존재는 한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초반 환빠라는 존재와 맞서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얼마나 긴 투쟁의 시간을 거쳤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2010년 후반에 와가지고서는 대중들 사이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의 비주류로 밀려났단 말이죠. 이런 트렌드에서 환빠가 환가로 전환하는 큰 역할을 수행한 게 바로 나무 위키였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엔젤아이로 위키의 첫 번째 문서가 바로 제야사학이었다는 점도 있고, 제가 나무 위키 이전에 엔젤아이로 위키 시절에 이덕일 비판 문서에다가 몇 가지 서술을 추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서술한 것이 2017년에 이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거기에 거의 그대로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뭐 이게 뭐 표절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그렇게 지적받아야 마땅한 거였고, 그게 지적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나무위키에 서술되어 있던 것들이 대중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학계에까지 일부 흘러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기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위키가 어느 순간부터 또 조롱의 대상으로 격화가 돼버리는데, 익명성을 띠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기여하는 시스템, 당연히 이 몸집이 커지면서 정보가 부정확해진, 그리고 해석이 부적절해지는 측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나무위키가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 보면은 검색 순위 최상단에 들어가요. 그만큼 대중들 사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중에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정보조차도 함께 미처 규정되고 수정될 시간도 없이 대중들 속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의 원인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위키가 처음에는 굉장히 그 분야에, 그 주제에 애착을 가지고 정확하게 엄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기여를 하던 거기서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서가 막, 주변 문서가 막 생기게 되면서 이전에 그 밀착형되어 있던 것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서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이거는 어찌 보면 나무위키 자체가 가지고 있던 한계의 자연스러운 표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지적을 받으면 또 나무위키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온 대답이 이겁니다. 네가 붙이면 되지 않냐.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기본적인 전제가 그거예요. 충분한 수의 기여가 확보가 되고 충분하게 깎아서 규정이 된 문서는 신뢰할 만한 것이다. 대중들에게 당연히 무차별 전제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다. 근데 과연 그게 그러한 사고방식 전제 조건이 사실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무위키가 아무리 많은 기여를 통해서 내용이 규정이 됐고 수정이 됐고 그렇게 성립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인식, 엄밀한 사실에 기초한 따위보다는 일종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지 자체가 이미 나무위키 자체에 의해서 재생산돼가지고 나무위키로 지탱이 되고 있는 산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양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좀 기형적인 거쟁책임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경업 문서에 원래 이런 소설이었습니다. 임경업이 병자호란 기간 동안 청나라가 자기 본국을 비워놓고 조선으로 쳐들어오니까 그 청나라 빈집을 빈집털이를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휘하의 병력이 400명밖에 없어서 그냥 무산이 됐다. 근데 이걸 참 장황하고 풍성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길게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400명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다. 이거는 지워야 된다. 라고 제 얘기를 하니까 돌아오는 답변이 그거였다는 거죠. 근거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아무리 거짓말이더라도 풍성한 방향이면은 삭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걸 보고 나무위키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처에 대한 관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제 또한 추가로 동등한 기여로 인정을 하면서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도 추가로 동등한 기여로 인정을 한다면은 이런 나무위키 함정을 일단 당장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나무위키의 앞으로의 장래를 지켜봐야겠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커뮤니티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160자 제한에 수정 불가하고 팔로우, 리트윗, 뮤트 차단 이런 것들은 선택적이면서 좀 자신이 보고 싶은, 연결하고 싶은 통로만 연결하면서도 굉장히 그 통로에 대해서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21세기 민문화의 트위터를 선두주자로 올려놓게 됩니다. 160자라는 굉장히 짧은 단문으로다가 무언가를 어필하고 강력하게 자신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촌철살인이라는 말로 집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촌철살인의 문화가 놀이와 패션화가 되고 트위터가 결국 인터넷 7대 제약의 분노라는 이런 비유까지 상당히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위터가 좀 가학적인 조롱과 비하를 담은 희화화, 일반화, 피상화된 이미지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러니한 점은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문제제기, 문제의식 자체도 또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트윗을 올리기 전에 계속 썼던 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내용을 쓰고서도 제가 이런 날카로운 날선 트윗을 올렸다는 거죠. 또 이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런 문제제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제기 지적들은 굉장히 유효하고 우리가 21세기 민문화라는 거를 좀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겨들을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게 부흥카페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흥카페가 최근 침체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이루어졌고, 일단 장문의 게시글을 쓰지 않으면은 좀 인정을 받기 힘든 좀 고인물화가 이루어졌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댓글이나 좋아요 같은 게 트위터 같은 신세대 SNS랑 비교해서 굉장히 비가시적이에요. 댓글을 쓰자니 트위터 리트윗과 달리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실 있는 댓글을 좀 써야 되겠고, 좋아요를 누르니까 트위터에서의 마음에 들어요랑 달리 뭔가 가시적 효과로 나타나질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일종의 이 부흥 같은 네이버 카페는 개인이 정보와 인간관계를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커뮤니티 안에서 기본적으로 공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 같이 한 공간에 한 커뮤니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좀 극복하려고 운영진을 두다 보니까 운영진 자체가 또 일종의 권력적 분규가 이루어지면서 그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되고, 또 운영진과 기성 유저의 관점은 같습니까? 그것도 다르죠. 운영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유저를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하면서 또 이 카페 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론과 다양성을 좀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데, 기성 유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앞서 봤던 네 가지 요소에서 창출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성 유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자경단적 냉소적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우리가 흔히 스노비즘이라고 지금까지 지칭되어 왔던 양상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트위터 같은 선택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감수하면서 부흥 카페에 있어라 이렇게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위터 같은 SNS랑 비교해서 우리 카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좀 대체 불가능한 점, 독보적인 점이라고 한다면 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장문의 정보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색하고 보존해서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소실되지 않고. 그런 것이 트위터에서 유통되는 가공되고 압축되고 냉소적으로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좀 더 다채롭고 풍성하게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의 장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